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거 운동선수였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어릴 때부터 운동에 몸담아온 프로 선수 출신이셨는데 은퇴 후에는 프로팀 코치로 근무하시다 운동센터를 크게 운영하면서 어린 선수들도 양성하고 또 일반인이나 재활치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운동도 가르쳐 오셨어요. 운동선수 부모님을 둬서인지 저도 타고나길 운동신경은 꽤 있는 편이었고 또 어릴 때부터 꾸준히 훈련받아 왔어요. 대신 엄마 아빠를 닮아 공부하는 인연이 멀었지만요. 그 덕에 저도 자연스럽게 체대로 진학했고 부모님의 소시적만큼 프로 선수로 잘 나가진 못했지만 운동을 업으로 삼아오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도 운동을 통해서였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센터에 남편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죠.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사고가 났었거든요. 수술 후엔 재활 운동을 몇 년째 해왔어요. 사실 재활이란 게 본인 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전문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여길 추천받게 됐습니다. 제가 남편의 재활을 주로 담당하게 되면서 자주 만나게 됐는데 성실하고 수더분한 남편의 모습이 제 눈에 점점 들어오게 됐어요. 남편과 제가 만나기 시작하고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서 무엇보다 엄마가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죠. 사실 얼마 전 아빠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보니 저희 가족에겐 아직 아빠의 빈자리가 컸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집안의 아들 노릇을 하니 든든하다며 엄마도 남편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모는 또 저를 엄청 반겨줬어요. 너도 들어 알겠지만 우리 그이랑 석원이랑 큰 사고가 한 번 났었잖니. 내가 사고로 남편 떠나보내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우리 애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크게 다쳐서 그 젊은 나이에 몇 년을 재활하느라 다 날리고 애가 속이 꽉 차서 힘들다 어쩐다 말은 안 해도 힘들지. 어떻게 안 힘들겠어.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 마음도 찢어지지. 내가 그걸 무슨 심정으로 보겠니. 그래도 네가 운동하는 애고 재활도 잘 알고 하니 옆에서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네, 그럴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 열심히 성실하게 잘해요. 사고도 꽤 크게 났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워낙 본인이 열심히 잘해야 했으니 가능한 거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많이 도울게요. 그래, 고맙다. 사실 내가 뭐 그리 살갑고 다정다감한 성격은 못 돼서 너한테 무슨 여우 같은 말은 못 해준다. 그래도 내 마음은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그러니 말 안 해도 알아주면 좋겠다. 어쩌면 이렇게 또 잘 맞아졌는지 저희 아빠가 안 계신 자리엔 남편이 새로 생기고 또 남편에게는 재활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 가족이 든든하게 생긴 것 같아 신기한 인연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에겐 여동생도 한 명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저와 같이 외동인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아했죠. 아가씨도 있다는 거 왜 한 번도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우리 결혼식에도 안 오고 혹시 아가씨한테 무슨 일 있어? 제 물음에 남편은 그동안 전혀 몰랐던 본인 가족의 가정사에 대해 얘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 어머니는 우리 친어머니가 아니야. 어머님이 당신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난 전혀 몰랐네. 그럼 아버님이 재혼을 하신 거야? 언제? 실은 나랑 내 동생 낳아준 친어머니는 내가 중학생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 아프셨어? 꽤 오래 아프셨지. 백혈병이셨거든. 그렇게 돌아가시고 내가 대학생일 때 아버지가 지금 어머니랑 재혼을 하셨어. 사실 난 이미 성인이고 독립도 했고 또 혼자 남은 아버지 심경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하실 때 반대할 이유가 없었거든. 근데 내 동생은 좀 달랐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 동생은 그때가 한창 예민한 고2였던 데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직 엄마에 대해서 잊질 못하고 있었거든.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을 엄마로 불러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화도 나고 그랬겠지. 어린 맘에 심통도 많이 부렸고. 절대 재혼은 안 된다고 가출까지 했었다니까. 어머, 근데도 아버님은 그냥 재혼하겠다고 고집하신 거야? 저러다 말겠지 하신 거지 뭐. 한창 예민한 시기고 워낙 짜증도 많던 때라 이 시기 지나고 성인 돼 대학 가고 하면 괜찮아지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혼을 하신 건데 그때부터 세연이가 겉돌기 시작하더라고. 대학 가면서부터 나가 살고 그러면서 연락도 잘 않고 나중엔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유학 가더니 지금은 아예 외국에 나가 살거든. 사실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멀어져 버렸네. 그런 사연을 듣고 나니 왠지 신우이에 대해서 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사실 신우이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아마 돌아가신 엄마의 자리를 빼앗긴 느낌도 들었을 테고 딸된 심경으로서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여자 형제가 있었다면 그런 마음을 좀 나눌 수 있었겠지만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한번 아가씨한테 인사는 하고 싶다. 새로 가족도 됐는데 난 아가씨 존재조차도 지금이야 알았잖아. 당신도 연락 안 해?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하고 새어머니랑은 안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당신이랑은 정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외국에 살아도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들릴 테고. 사실은 사고 나서 한 번 동생 봤었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는 사고 나서 거의 중태로 있다 깨어났었거든. 그때 동생이 어찌나 많이 울던지. 나를 안고 엄청 울었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동안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어린애처럼 굴어서 미안하다면서 나를 붙잡고 엄청 울더라고. 그때 몇 달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옆에 있어줬고 아버지 재혼하신 후로 처음으로 다시 좀 가까워진 느낌도 들었어. 다행이네. 그럼 그때 가까워지고 다시 또 멀어진 거야? 왜? 사실 나랑은 화해했어도 결국 새어머니랑은 화해를 못했거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랑도 좀 다투게 된 거야. 사실 그땐 나도 나 아픈 것 때문에 좀 예민해 있던 때라 동생 마음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좀 말을 막 하게 됐던 것 같아. 사실 새어머니가 무슨 죄냐고 그냥 한 여자가 좋은 남자 만나서 마음 맞아 결혼한 것뿐인데 그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오래 미움받을 줄 예상이나 했겠냐고. 너 어린 마음에 심통나서 그랬던 건 알겠는데 너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10년도 더 지난 일을 아직까지 그러면 어쩌냐고 했지. 그러면서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했던 것 같아. 너는 뒤늦게 연락받고 외국 살다 이제야 나타났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일 슬퍼했던 것도 새어머니고 나 다치고 제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사람도 새어머니라고. 근데 넌 뭐냐고. 사실 그런 말은 안 했어도 됐는데. 그래도 당신도 그땐 힘들었으니까. 그럼 아가씨는 뭐라고 했어? 당신 말 듣더니? 걘 그냥 새어머니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질 않았어. 저 여자는 여우다. 꼬리 9개 달린 여우다. 둘이 재혼하고서 오빠 너는 나가 살아서 하나도 모르지 않냐. 난 저 여자랑 같은 집에 살아서 다 안다. 저 여자랑 살기 싫어서 길을 쓰고 돈 모아 독립해 나온 거다. 이제 꼴도 보기 싫어서 외국까지 나와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냥 그래야겠다. 그 대화가 마지막이었지. 결국 그 문제로 크게 다투고는 두 사람마저 사이가 소원해져 버리게 됐던 거였어요. 그 얘기까지 듣고 나니 제가 다 안타깝더라고요. 어찌됐든 동생 마음이 그런데 당신이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았겠다. 지금 생각하면 나도 미안하지. 서로 신경이 너무 곤두서 있었거든. 나도 가끔은 동생이 보고 싶었어. 남편의 말을 들으니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싶더라고요. 먼 타국에서 가족과 연락도 끊긴 동생도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요. 전 남편 대신 용기를 내 신우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를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메시지를 보냈죠. 안녕하세요 아가씨. 저는 오빠랑 결혼한 이지영이라고 해요. 오빠에게 아가씨 얘기를 전해 듣고 인사 나누고 싶어 이렇게 연락드려봐요. 부디 이 메시지가 아가씨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언젠가 여유가 된다면 한번 만나서 인사해요. 아가씨 괜찮을 때 언제든 좋으니 한국에 올 일 있으면 한번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놓고 있으니 얼마 뒤 신우이에게서 답이 왔어요. 결혼식에 못 와봐서 미안하다고, 한국에 가면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 대신해서 우리 동생한테 손 내밀어 준 거 너무 고마워. 나도 내내 용기를 못 내고 있었는데. 남편의 말을 들으니 마음도 놓이고 괜히 제가 다 기뻤죠. 그렇게 몇 달 뒤 신우이를 만나기로 하고 나니 뭔가 묵은 숙제를 해결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유, 잘했다, 잘했어. 그래, 맞아. 동생이 있으면 어떻게든 자주 보고 연락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사실 나도 좀 걱정이 됐거든. 너도 외동이고 김서방도 외동이고 둘 다 너무 외롭지 않을까 싶었는데. 신우이가 있다니 얼마나 잘 됐니? 어쨌거나 가족끼리 뭉쳐 지내는 게 얼마나 든든하게 힘이 되는 건데. 너한텐 나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이제 나도 이 나이쯤 되면 언제 갈지도 모르는 게 사실이고. 아, 엄마는 진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 엄마가 가긴 어딜 가. 요즘 100세 시대란 말도 몰라? 엄마 나이 아직 한창이야, 한창.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내가 100살까지 살면서 네 옆에 있으면 나도 좋지. 근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말인데 이 센터도 이제 네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건데 이번 기회에 명의도 네 앞으로 바꿀까 해. 김서방이랑 같이 한번 잘해봐. 엄마 아빠가 했던 것 이어서 이제 너희가 해나가면 돼. 아, 그건 말도 안 돼. 이건 엄마가 평생 일궈온 사업인데 어떻게 이걸 내가 그냥 받아. 그냥은 내가 널 그냥 덥석 물려받게 키웠어? 너도 여기서 열심히 일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뭘. 너희 아빠랑 내가 뼈 빠져라 일하고 악착같이 아껴서 모으고 그런 걸 누구 좋으라고 했겠니. 다 너 물려주려고 그런 거지. 아휴, 난 이제 힘들어. 나부터가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시큰시큰하고 몇 마디 하나하나가 안 아픈 데가 없다. 원장부터가 이런데 누가 누굴 가르치겠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서 관리를 해줘야 우리 센터 이미지에도 좋은 거야. 그렇게 운동센터 건물 명의가 제 앞으로 넘어오게 됐고 남편과 함께 책임을 지게 됐죠. 많지 않은 나이에 졸지에 건물주가 되게 생겼으니 기분이 좋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어쩐지 기쁘기보단 좀 서운하고 허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평생 운동 열심히 해서 항상 팔팔하기만 할 것 같던 엄마가 나이가 들고 약해진 모습을 보니 괜시리 착잡하고 그래서 그랬나 봐요. 장모님 못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옆에서 당신 많이 도울게. 우리 같이 잘해보자. 고마워, 여보. 근데 혹시 당신 서운한 건 아니지? 뭐가 서운해? 이 건물 명의 말이야. 사실 우리 공동 명의로 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건 일단 좀 더 있다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에이, 나 그런 건 생각해본 적도 없어. 병이는 무슨. 여긴 장모님 장인어른이 평생 일궈오신 터전인데 우리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이잖아. 나 명의 욕심 하나도 안 내. 그러니까 당신도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일단 명의는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여긴 당신이랑 나랑 반반 권리인 거야. 알지? 아빠 없는 자리에 당신이 얼마나 우리 집에 든든한 힘이 돼줬는지. 당신 없인 여기까지 못 왔어. 그러니까 이 건물은 당신이랑 나 둘 반반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엄마 몫까지 더 열심히 센터 운영에 힘쓰며 하루하루 바쁜 날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신우이를 만나기로 한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죠. 새언니, 저 내일 모레 한국에 도착해요. 그때 집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아가씨. 언제든 와요. 아가씨한텐 항상 열려있는 문이니까. 그렇게 신우이를 처음 만난다는 설렘을 느낄 새도 없이 그날 제겐 생각지도 못했던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치고 말았어요. 신우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할 정신이 없었죠. 저희 엄마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겼기 때문이었는데 센터 원장실에 남아있던 짐들을 갖고 나오던 엄마가 의문의 사고를 당해 쓰러지게 되신 거였어요.
쓰러진 엄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뒤늦게 출동한 경비업체였고요. 저희 엄마 괜찮아요?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연락을 받고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 전 일단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도 곧 달려왔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저를 대신해 남편이 경비업체를 통해 어떻게 된 일인지를 파악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업체에서 출동을 하신 건 침입 흔적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길 보시면 이쪽에 있는 이 문이 강제로 열리게 된 거거든요. 그게 저희 쪽에 알림이 오게 돼서 저희 직원들이 출동한 겁니다. 센터에 워낙 무겁고 높은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하신 걸 거라고 짐작하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강도가 들었다는 이야기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럼 침입이 있었다면 사고가 아니라 강도일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특히나 이 화면을 좀 봐주시게 되면 이 침입자는 들어올 때부터 지금 CCTV를 교묘하게 피해서 침입을 했고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지금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머님이 계시는 쪽을 찾고는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화면이 녹화가 돼 있고요. 강도라고 하면 뭘 가져갔다는 건가요? 센터에서? 저희가 살펴본 결과로는 없어진 물건이나 귀중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격 후에 어머님께서 쓰러지신 걸 확인하고는 곧바로 나가는 장면이 잡혔거든요. 아니 그게 너무 이상한데? 그럼 애초부터 그냥 오로지 엄마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잖아요.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훔쳐갈 생각이었던 것도 아니고 이른이 다 되신 여자 한 명을 공격해서 정신 잃게 만들 목적 그거 하나로 CCTV까지 다 피해가면서 무리를 해서까지 강제로 침입을 했다는 게 대체 왜죠? 일단 이 부분까지가 저희가 파악한 부분이고요. 녹화 화면이랑 증거 모두 경찰에 넘기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인 줄로만 알았던 일은 이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생겼고 경찰의 수사까지 시작됐죠.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고 심장이 미친 듯 뛰면서 저는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대체? 여보, 일단 정신 똑바로 차리자. 경찰 수사 시작됐으니까 범인도 잡힐 거고 다 잘 해결될 거야. 우린 장모님 수술 잘 되게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무엇보다 당신이 정신을 똑바로 붙들어야 돼. 지금 당신까지 약해지면 끝이야. 알지? 남편은 저를 다독이고 경비업체가 다녀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시모까지 병원에 왔죠. 하가야, 내가 뒤늦게 전해 듣고 왔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래? 어머니, 세상에 참 별 나쁜 놈들이 다 있다니까. 이 일을 어쩌면 좋으니 그래. 어머니는 지금 좀 어떠셔? 차도는 있으시니? 저희 엄마는 지금 10시간째 수술 중이세요. 간호사분들한테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아직 생존 가능성도 알 수가 없대요. 일단 수술부터 성공적으로 끝내는 게 우선이라는데 출혈이 많아서 계속 길어지나 봐요. 수술이 끝나도 회복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평생 못 깨어나실 수도 있다는데 저 어떡해 어머니? 저희 엄마 그렇게 보내면 저는 못 살아요. 명예까지 넘겨주고 이제 편하게 살 거라고 이제 할 일은 다 했다고 하셨는데 어쩌다 갑자기 이런 일까지 생겼는지. 엄마가 짐 챙기러 갈 게 있는데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그때 같이 갈 걸 그랬어요. 바쁘다고 엄마한테 무거운 거 없으니까 그냥 혼자 가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감정이 꾹꾹 눌러오던 눈물이 계속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런 저를 시모가 다독이며 위로했고 저는 결국 시모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수술은 이미 예정 시간을 지났는데 한마디 말도 없고 이대로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군요. 저를 달래주던 시모는 잠시 밖에 가 먹을 걸 사오겠다며 나갔고 남편은 경찰과 함께 센터에 가 상황을 살펴보고 있던 중이라 저는 혼자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웬 젊은 여자 한 명이 나타나 인사를 하더라고요. 워낙 정신이 없던 상태다 보니 처음엔 누가 갑자기 내게 인사를 하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인지 무슨 일인지 파악이 안 돼 눈만 껌뻑이고 있었어요. 저 김세연이라고 해요. 김석원 씨 동생 세연이 신우예요. 이렇게 처음 뵙네요. 사돈 어르신은 아직 차도가 없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꼭 무사히 깨어나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남편이 보여준 사진에서 봤던 얼굴이 맞더라고요. 제가 아무 정신도 없이 병원에만 있던 사이 신우이가 한국에 도착해 저희 엄마 소식을 듣고선 병원까지 찾아온 거였죠. 아가씨 미안해요. 제가 순간적으로 못 알아봤네요. 너무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걸 어쩌죠? 제가 아가씨 진짜 반갑게 맞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 돼버려서 제가 몰골이 너무 말이 아니죠. 미안해요. 신우이를 만나니 또 한 번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걸 억지로 삼켜야 했어요. 그런 제게 신우이는 굳은 얼굴로 말을 꺼내더군요. 새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새언니 절대 약해지시면 안 돼요. 마음 굳게 먹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갑자기 나타난 신우이의 무서운 당부에 전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었고 그런 제게 신우이는 몇 번이고 마음 굳게 먹으라는 당부를 하더니 아무도 없는 병실로 절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주더라고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뭔가 웅웅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던 녹음 파일에선 잠시 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독특한 목소리와 특유 억양까지 그건 다름 아닌 시모의 목소리였죠. 그래, 그렇다니까. 응, 괜찮아. 내가 좀 살펴보고 간호사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왔는데 아마 살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새끼, 누구 닮았는지 일처리하나는 깔끔하게 잘한다니까. 너네가 급소 공부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꽤 열심히 했나 보다. 그래, 잘했어.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어. 그 건물? 그럼 확실하지. 그 건물이 지금 조회해보니까 한 50억 가까이 가더라고. 그래, 내가 말했잖아. 거기가 그 센터만 있는 게 아니야. 1층엔 카페, 2층에 식당, 3층엔 또 뭐더라? 아무튼 뭐가 몇 개 있고 그 위에 여러 층을 그 운동센터로 쓰거든. 그래, 그 건물이 통째로 다 걔 거 맞아. 물론 지 마누라랑 공동명이지만 이게 무슨 소리겠냐. 그 늙은 애미 하나 없어지고 나머지 둘까지 처리하면 그 50억이 싹 다 내 거 된다 이거지. 그래. 걔도 형제 하나 없어서 그 부분은 문제될 게 없고. 내가 타겟 하나 뒤지게 잘 골랐다니까. 곧 있으면 내 손으로 50억이 굴러들어오게 생겼다 이거야. 너 임마, 넌 복 받은 줄 알아 이 새끼야. 저는 충격과 공포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내 앞에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새언니, 제가 조금 전에 녹음한 거예요. 제가 연락받은 수술실 앞으로 오는데 그 여자가 전화를 걸면서 어디로 가더라고요. 뭔가 쎄한 촉이었죠. 그래서 곧장 따라붙어 녹음한 거예요. 이것만 들어봐도 새언니 어머님을 그렇게 만든 범인이 누군지 아시겠죠? 알다마다요. 그 목소리를 듣고 난 후 제 온몸에 돋아있는 소름이 범인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을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난 지금 뭐부터 해야 하는 거지? 아무리 진정을 하려고 해봐도 도저히 심장이 뛰어대서 아무 생각도 나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전 까맣게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인간한테 기대서 울기까지 했는데. 네, 그 인간이 그래요. 예전부터 그랬죠. 아마 그 시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빠랑 오빠도 감쪽같이 속았으니까요. 그럼 아가씨가 일찌감치 나가 살았던 것도? 네, 그 여자 때문이죠. 저랑 그 여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저 고등학생 때부터 저랑 아빠 사이 이간질하고 절 모함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랑 오빠 앞에선 항상 착한 척 연기를 잘해대니 결국 저만 모난 애가 되더라고요. 결국 견디다 못해 제가 도망치듯 나간 거예요. 그럼 이제 어쩌죠? 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가씨, 심장이 너무 뛰어서 저희 엄마 못 깨어나면 저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 때문에 제가 시모를 잘못 만나서 아무 죄도 없는 저희 엄마가. 새언니, 제가 말씀드렸죠. 약해지시면 안 된다고. 지금은 자책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정신줄 꽉 붙들고 일단 어머니 상태부터 괜찮아지시길 기다린 다음 그 여자 실체부터 제대로 까발려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정신 차려야죠. 차릴게요. 그렇게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고 있는데 간호사가 급히 절 찾더라고요. 보호자분, 어디 계셨어요? 빨리 와보세요. 어머니 지금 수술 끝나셨어요. 전 신우이와 같이 급히 달려갔고 의사에게서 수술 결과를 들을 수 있었어요. 출혈이 너무 많아서 계속 수혈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느라 예상보다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어요. 장기 상태도 호흡도 다 안정적입니다. 지금은 일단 잠들어 계시는 거고 곧 깨어나실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단 말만 20번은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 다 필요 없으니 이걸로 됐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돈도 필요 없고 건물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복수도 필요 없으니까 엄마가 건강하게 깨어나시는 거면 된다고. 엄마만 무사히 살아계시면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그리고 그렇게 병실로 옮겨온 엄마는 얼마 뒤 눈을 뜨셨고 가장 먼저 절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누군가 뒤에서 무언가로 머리를 내려치는 걸 목격했다는 것까지도 또렷이 기억을 하고 계셨죠. 엄마가 무사히 깨어나셨으니 이제 할 일은 하나뿐이지 않겠어요? 시모부터 잡아 죽쳐야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깨어나신 걸 알고 이미 톡 낀 건지 뭔지 시모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가씨, 혹시 저희 엄마가 깨어나신 거 알고 이미 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면 어쩌죠? 먹을 것 좀 사갖고 오겠다고 잠깐 다녀온다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안 오는 게 너무 수상한데. 그건 아닐 거예요. 그 인간은 아직 우리가 자기 짓이란 걸 안다는 걸 모르잖아요. 아마 좀 있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순진한 얼굴로 나타날걸요? 그게 그 인간 특기거든요. 자기가 뒤에서 다 조종하고 나쁜 짓 꾸며놓고선 뒤늦게 착한 척하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구는 거.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인간 여우짓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요. 일단 제가 경찰에도 신고하고 음성 녹음도 보내둔 상태니까 경찰들이 곧 올 거예요. 고마워요, 아가씨. 제가 저희 엄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다 알아봐주고 신고까지. 제가 아가씨 덕을 너무 보네요. 제가 감사하죠. 전 그 여자 실체 밝힐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거든요. 저희 아빠도 오빠도 다 그 연기에 속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실체를 밝힐 날이 오네요. 얼마 뒤 경찰들이 도착했고 경찰 측에선 음성 파일 외에도 이미 여러 증거를 확보한 뒤라고 했죠. 그래서 시모가 나타나면 곧바로 체포부터 할 작전을 세운 뒤 사복 차림으로 병원 곳곳에 포진해 시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언제 나타날지만을 기다리고 있던 와중 어디 있다 나타난 건지 시모가 감히 저희 엄마가 계신 병실에 낯짝을 들이밀더군요. 아이고 사부인,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그래? 저희 모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영이가 어찌나 사부인 걱정을 많이 하면서 울던지. 딸 같은 마음에 저도 덩달아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 없으면 자기는 어쩌냐고 하는 걸 달래줬는데 이렇게 무사하시니 지영아, 네가 얼마나 기쁘겠니? 다행이다, 다행이야. 사부인, 긴 시간 수술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 애들 옆에서 도울 테니 얼른 회복하셔야죠. 낯짝도 두껍게 참으로 뻔뻔한 소리를 씹으려대는 시모였죠. 하지만 그런 시모를 기다린 건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었거든요. 황보현 씨, 당신을 특수 강도 및 사주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이 대신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인지했습니까? 뭐야? 강도? 사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니들? 니들이 뭔데 날 잡아가? 뭔데 날 체포하냐고? 증거 있어? 니들 지금 생사람 잡는 거야. 이 나라 공무원들 죄다 썩었어 아주. 내가 니들 그냥 둘 줄 알아? 내가 억울한 사람 잡아갔다고 니들 경찰들 싹 다 고소할 거야 이 새끼들아. 악을 쓰며 발악을 해대는 시모 앞으로 뒤돌아서 있던 신우이가 모습을 드러내자 시모는 예상 못했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신우이는 휴대폰에서 음성 파일을 켜 시모에게 들려줬죠.
그 늙은 애미 하나 없어지고 나머지 둘까지 처리하면 그 50억이 싹 다 내 거 된다 이거지. 그래. 걔도 형제 하나 없어서 그 부분은 문제될 게 없고. 내가 타겟하는 뒤지게 잘 골랐다니까. 곧 있으면 내 손으로 50억이 굴러 들어오게 생겼다 이거야. 병실 안에 시모의 실체가 낱낱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시모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되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설마 이게 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이게 나라고? 사부인, 이거 저 아닙니다. 이거 전현이 다 꾸민 짓이야. 서건아, 지영아, 전현이 원흉이다, 전현이. 저 어린 년이 처음부터 나 이 집안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수를 써대더니 기어이 나를 쫓아내려고 끝까지 날 모함하는구나. 아이고, 서건이 아버지. 당신이 있었으면 내가 이 억울한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당신 딸이 나 모함에 쫓아내려고 없는 죄까지 덮어씌웁니다, 서건이 아버지. 젊은 나이에 홀몸의 처녀가 애돌 있는 집에 시집아 내 자식도 아닌 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내 친딸 내 아들이다 생각하면서 살았던 대가가 이거로구나. 이렇게 버림을 받는구나. 그래서 못 살겠네. 시모는 경찰들에 의해 끌려가는 와중에도 뻔뻔하게 슈누이 탓을 해댔고 저희는 곧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가서 보다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황보현 씨, 고정석 씨 공격하도록 사주한 거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한다고요. 본인이 사주한 장태화 씨랑은 무슨 관계예요? 장태화 씨가 아들이라고 하던데 본인 친자 맞습니까? 예, 아들 맞아요. 처녀가 제가 자리로 들어왔던 시모에겐 알고 보니 장성한 아들도 하나가 있었고 그 아들에게 시켜 이번 일을 꾸민 거였더라고요. 이런 일을 계획한 이유가 뭡니까? 돈이 목적이었어요? 아니면 사람을 해칠 목적이었습니까? 아, 딱 보면 몰라요. 돈이지 돈.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어딨다고. 귀중품이나 금고에는 전혀 손을 안 댔는데 다른 돈을 노린 거예요? 참나. 뭐 금고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깟 몇 푼 노리고 그 짓을 하겠어요. 무슨 좀도둑도 아니고 그년이 일단 일바 제거 대상이었지 뭐. 시모는 너무도 태연하고 뻔뻔하게 범행 동기를 설명하더군요. 뭐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부동산 검색을 해보니까 사돈년이 갖고 있는 건물 가격이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하더라고. 운동하던 무식한 년들이라 뭐 별로 있어 보이게 생기진 않았는데 언제 그런 건물을 다 샀는지 내가 사돈 덕 볼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돈이 5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고 나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근데 알고 보니 이제 그년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지 딸이랑 사이한테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야. 내가 아들 새끼랑 며느리년 둘이 얘기하는 걸 얼핏 몰래 들었거든. 뭐 자세히 들리진 않는데 아무튼 명의를 바꾸고 이제 그 건물이 쥐들 둘 거고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 소리 듣고 나니 귀가 퍼뜩 한 거지. 어라라. 저 건물이 사돈년 거면 나랑 상관이 없지만 저들 거라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 공동명의로 된 재산에 부부 둘이 없어지고 원래 물려준 년까지 사라지면 그땐 그게 누구께 되겠냐고. 며느리년은 애초에 외동이고 친척도 딱히 없는 모양이고 그럼 하나 남은 서류상 부모는 나 아니냐고. 그러니 완벽한 계획이었지. 그년이 그렇게 쉽게 깨어날 줄도 몰랐고 저 어린 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앞길을 다시 막을 줄은 몰랐지만 시모는 저와 남편의 대화를 듣고선 지레짐작으로 건물이 공동명의라고 생각하고는 그런 일을 벌인 거였죠. 그러니까 장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둘까지 어떻게 할 생각이었던 거구나.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그래도 10년을 넘게 가족처럼 지내왔고 어머니 부르던 나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철석같이 시모를 믿고 있었던 남편은 누구보다 큰 충격에 빠져 있었죠. 반면 신우이는 악마 같은 시모를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난 네 실체 진작부터 알았어. 근데 이 정도로까지 끔찍한 바닥 수준일 줄은 몰랐네.
그래 이년아, 처음부터 걸림돌은 너였어. 너 때문에 내가 당신 나 어렸을 때 교묘하게 아빠랑 내 사이 이간질할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하지도 않은 짓 늘러바쳐서 아빠가 매번 나 혼내게 만들고 그래놓고는 앞에서 세연아 그럴 수 있지. 어머 여보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말아요. 애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바보 같은 아빠는 당신 말만 믿고선 애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마라. 진짜 엄마처럼 굴어도 된다. 혼낼 일이 있으면 혼내라. 그리고 나한테는 오히려 야단이었지. 새엄마가 너 얼마나 예뻐하고 잘해주는데 넌 왜 그렇게 겉돌면서 싫어하기만 하냐. 네가 어린애냐. 아빠도 오빠도 당신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데 나 혼자만 이상한 애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가기로 결심했지. 그래 이 집 구석 그냥 니들끼리 잘 살아봐라. 언젠가 전현한테 당하고 나면 그때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해봐라.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나갔어. 근데 새언니 연락받고 나니까 좀 생각이 바뀌더라. 새언니까지 당하면 그건 너무 공평하지가 못하잖아? 당해야 하는 건 나쁜 새끼인데? 왜 억울한 사람들이 당해야 하냐고. 안 그래? 내년만 안 나타났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 그러게 조용히 외국서 자빠져 있지 뭐하러 나타나긴 나타나. 저런 거한테 연락은 왜 해서는 일이 꼬이려니 하여간 이상하게 꼬인다니까. 다 된 밥이었는데. 이미 당한 전적이 많이 있었던 신우이는 일찌감치 시모의 악마 같은 성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저희 엄마가 의문의 사고가 난 걸 알고는 또 한 번 그 예리한 직감이 발동해 곧장 시모의 지심을 눈치채고는 이번에야말로 시모의 정체를 밝힐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끝까지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완으로 끝나버린 걸 아쉬워만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일반인의 기준으로선 생각할 수도 없는 사고 회로였어요. 본인 아들이 본인이 사주한 건 때문에 지금 젊은 인생을 감옥에서 다 보내게 생겼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아휴, 덜 떨어진 새끼. 하여가나 그 새끼 그거 물러 터진 걸 알아봤어야 돼. 그렇게 내가 한 방에 처리 잘해야지. 안 그럼 혹시 깨어나서 일 다 그르칠지도 모른다고 한참을 알려줬는데 누굴 닮아서 그렇게 멍청한 건지. 제대로 가격을 했어야지 말이야. 내가 급소 부위까지 다 찍어줘가면서 가르쳤는데 기어이 그거 하나를 못해서 일을 이 사단을 내고 있어. 아주 그냥 답답한 새끼. 제비를 닮았나? 이 봐요. 지금 태도 똑바로 안 합니까?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시모의 태도에 경찰마저 화를 낼 정도였죠. 어쨌거나 결국은 똑똑한 신우이의 계지와 기막힌 타이밍 덕분에 시모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고 두 모자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뒤늦게 알게 된 사실로는 둘은 이미 여러 전과가 있었더라고요. 시모는 그동안 셀 수도 없이 아들을 꼬드겨 각종 범죄에 연루되게 만든 정말이지 수준 이하의 부모였죠. 결국은 둘 모두 나란히 철창신세로 끝나고 말았고요. 한편 남편은 신우이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미안하다 세연아. 내가 네 말을 믿어주지 못하고 네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다. 너무 어리석었어. 그때 네 얘기를 들었더라면, 처음부터 그 여자는 아니라고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오빠. 이제 그 인간은 늙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올 거고 이제 다시는 볼 일도 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보인 남편을 신우이는 어른스럽게 다독여주기까지 했어요. 혼자 외국에서 오래 살던 신우이는 얼마 전 한국에 들어와 저희 부부 가까이 살며 자주 왕래하고 있어요. 신우이와 올케 사이가 이렇게 돈독하기가 쉽지는 않다던데 오히려 저희는 서로에게 없던 언니와 동생을 얻은 것 같다며 참 잘 지내고 있어 너무 감사한 관계죠. 다행히 저희 엄마도 건강을 점차 회복하셨고 연세에도 불구하고 워낙 운동을 많이 하셔서인지 재활치료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되고 계시는 중이네요. 저는 엄마를 열심히 보살피면서 또 센터 운영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모, 아니 한때 시모였던 그 인간과 있었던 일들은 모두 있고 저희끼리 잘 살고 있던 와중 얼마 전엔 그 인간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더라고요. 김석원, 이지영, 김세연님께
저는 감옥에 갇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바깥은 봄이 되었죠. 저는 계절의 변화도 잘 느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물론 마당에 나가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지만 제 생활의 대부분은 작은 골방에 있습니다. 얼마 전엔 다툼이 생겨 독방 신세도 져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밖에 있던 시절이 얼마나 좋은가. 나는 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 물론 저의 잘못으로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쁜 잘못을 저질렀고 그 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말이 떠오르기도 하는군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세상에는 저보다 더한 나쁘고 악랄한 죄들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보면 가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세 분께 저의 억울함을 얘기하려고 쓰는 편지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이곳에서 뉘우치고 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종교도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런 믿음도 없이 살아왔지만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회개도 했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볍고 행복한 마음뿐입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제가 행복해진 것처럼 세 분도 지나간 일들은 모두 잊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사과가 세 분께 진심으로 닿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분도 아시다시피 제게 이제 하나 남은 가족마저 다른 교도소에 있어 여력이 되지 않는 바 혹시 선심을 조금 베푸실 수 있다면 제 이름으로 영치금을 조금만 넣어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염치 없이 부탁드려 봅니다. 약간의 영치금만 베풀어 주신다면 이 안에서 땡전 한 푼 없는 신사로 살아가는 제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세 분께 죄송하단 말씀 전합니다. 황보연 올림. 그 편지를 보고 저희 셋은 한동안 할 말을 잃었다가 이내 기가 막혀 깔깔대고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가 막혀 정말. 지만 편하자고 쓴 편지에 결론은 또 돈 좀 달라 이거 아냐. 어쩜 인간이 이렇게 안 변하나 몰라?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과 편지 보내면 가명에 도움될 수도 있다면서요. 참, 딱 봐도 그런 거 노리고 쓴 거네. 미안한 게 진심이면 어떻게 감히 그 안에서 또 돈을 달란 소리를 해? 양심도 없지. 난 이것도 어이없었잖아. 자기 종교 생겨서 이제 마음 편해졌다고? 사람 며칠 골로 보내려고 해놓고선. 인간은 절대 안 변한다고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 인간의 편지를 저희는 말끔히 찢어 쓰레기통에 고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즐겨 듣던 채널에 사연을 보내는 것을 끝으로 이제 두 번 다시는 생각지도 않으려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